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Updating Probabiliti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자료가 이 파트는 지난번 그냥 복사해가지고 와서 이거는 그냥 무시합시다.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개인지 아니면 늑대인지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된 것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데 개 사진은 주로 집에 있는 사진들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늑대 사진은 주로 이제 뭐 산이나 뭐 이런 뭐 눈이나 이런 야외의 어떤 상황으로 사진을 촬영된 걸 가지고 데이터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걸로 학습을 했을 때는 이게 원래 그 안에 있는 동물의 어떤 종에 따른 어떤 그런 특징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피치를 가지고 이게 하기 때문에 조금 왜곡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도 약간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촬영된 그 영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개체들에 대해서 조금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스탯이 있으면 그것은 실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파퓰레이션의 전체적인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 해야 된다. 특정한 어떤 곳에 치우쳐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면,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의 데이터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오버피팅 되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 파퓰레이션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로 측정을 해보면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된다. 뭐 그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처리를 한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그 스탠다다이즈 하는,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예에서 보면은 만성 신장 질환에 대한 데이터셋이었죠. 그죠? CKD라고 그랬어요. CKD. 여기에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글루코스 데이터가 있고 헤모글로빈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의 카운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클래스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요 세 개의 값 가지고 우리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리는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쓰는데, 혹은 아니면 이제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장 트레이닝하고 그 트레이닝 된 데이터에 테스트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트레이닝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nearest neighbor classifier라고 해서 내 인풋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케이스에 해당되는 그 조합을 찾아서 그것의 클래스를 우리는 그대로 쓰자.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K를 몇 개를 쓰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케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에서 찾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 100단위고 헤모글로빈은 10단위고 여기 있는 이제 백혈구 카운트는 거의 만 단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약간의 어떤 차이, 여기서 사실은 헤모글로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차이 난다. 어떤 사람은 11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0이다. 그럼 한 10 정도 차이 나지만 이 값은 이 백혈구 차이로 보면은 전혀 이게 영향이 안 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스케일이 다를 때는 당연히 값이 큰 어떤 범위에서 변화되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디스턴스가 굉장히 왜곡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애트리뷰트가 전혀 다른 스케일로 수치화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어떤 스케일에 있는 데이터에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이 클래시파이 하기 전에, 트레이닝 하기 전에 먼저 이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냥 그대로 이게 이제 표준화,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꾸는 것은 X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 가지고 리턴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디스턴스 구하는 거, 그 다음에 all distance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CKD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CKD를 찍어보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 안 쓰고 글루코스하고 그 다음 헤모글로빈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 이렇게 세 개만 쓴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칼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이제 스탠다드 유닛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글루코스 스탠다드 유닛, 헤모글로빈 스탠다드 유닛, 그 다음에 화이트 블러드 셀 카운트 스탠다드 유닛 이렇게 해서 따로 하나 테이블을 만들고 얘를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죠. 얘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안 쓰고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이렇게 셔플링을 한다 했죠. 그래서 with replacement false를 해가지고 두 번 샘플링 하지 않도록 해서 한단 말이 셔플링 하는 거죠. 그대로 두고 섞기만 섞어가지고 그 중에 총 148? 158인데 이게 잘못됐네. 어쨌든 이걸 반을 트레이닝 셋, 반을 테스트 셋으로 해가지고 나눴어요. 이거 148이라고 생각했는데 158이다 전체. 그죠? 10개, 항상 10개 있고 148이니까 이게 158이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이게 클래스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요 세 개의 애트리뷰트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테스트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만 따로 뽑아 가지고 클래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는 우리 앞에서 배운 nearest neighbor로 하는데 K nearest neighbor로 해가지고 K개의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서 거리를 재서 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애 혹은 K개 중에 다수개에 의해서 C를 구해가지고 그 C가 원래 그 테스트도 이미 답이 있죠. 그래서 그 테스트의 답과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맞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맞은 애가 몇 명인가 그걸 해서 전체 테스트 전체 개수로 나누면 내가 몇 퍼센트 맞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비율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때 3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 하면 해보니까 1점 다 맞췄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랜덤하게 셔플 하기 때문에 셔플 해가지고 다시 해서 다시 구하면 0.94.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진짜 운 좋게 제 운을 여기 다 썼나 봐요. 이게 100% 맞췄다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원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똑같이 셔플링 해가지고 이벨리트 하면 한 81, 0.81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사실은 무조건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좋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안 했을 때도 해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아까 안 해봐도 뻔히 보이게 이게 스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백혈구에 가장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는 우리가 글루코스하고 헤모글로빈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영향을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pdating probabilitie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이제 가디안의 아티클에 보면 이런 아티클이 있어요. 지금 네트워크가 안 좋다고 나왔는데 이제 되네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테스트 한 후에 이 테스트의 결과가 감염이다 아니다 부터 해서 감염되고 나면 뭐 14일 후에는 뭐 괜찮다. 여전히 이게 바이러스는 있는데 테스트하면 양성 나오지만 우리는 괜찮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나름은 이제 분석이 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이제 좀 이상한 어떤 이런 수학적인 이론으로 이 전체 코비드 테스팅의 릴라이빌리티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아티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개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78년에 그 어떤 이제 그 일종의 내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보니까 이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는 의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티칭 하스피털에 이제 그 병원에 대학병원 일종의 대학병원에서 마주친 뭐 이런 그룹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병이다 아니다 우리가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100% 이게 테스트 해가지고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 실제로 완벽하게 100% 다 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병에 대해서 거의 그 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분의 1로 병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다. 그 병은 원래
흔히 있는 병이 아니고 1000명당 1명 정도 일어나는 그런 병인데, 근데 그 테스트를 했을 때 false positive rate이 5%다. 이 false positive라는 것은 사실은 테스트 했을 때 병은 아닌데 잘못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false positive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false positive라고 그러고 센스에서는 false alarm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불이 안 났는데 불 났다고 삑삑거리는 그 이제 우리 false alarm이에요. 그래서 false positive rate이 5%다. 자, false positive rate이 5%란 말은 제가 이제 삑삑거리고 아니면 양성이 나왔어요. 그 양성이 나왔으면 그 중에 95%는 실제로 맞는 거고 5%는 사실은 그 사람이 병이 안 걸렸는데 병이 걸렸다고 잘못 판단하는 게 5%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확률이 얼마냐? 어떤 사람이 실제로 포지티브 리절트가 나왔을 때, 이게 내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병에 걸릴 것은 얼마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정보는 전혀 없고 테스트 결과만 보고 이게 5%의 false positive rate를 가지고 있는 그 검사기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양성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얼마, 이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자, 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한 60명의 참가자 중에 11명, 전체의 18%만 답을 말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의학 지식 있는 사람들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더 많이 틀리겠지. 자, 뭐에서 틀릴까 한번 보죠. 그죠? 여기 이제 의대 학생 중에 20명의 4학년 학생 중에 4명이 맞췄고 16명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과의 레지던트가 20명인데 그 중에 3명만 맞추고 7명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의사 20명 중에 4명만 맞췄어요. 거의 다 틀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다 많이 생각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더 틀린 다른 답을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27명이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은 95%다. 왜냐면 false alarm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를 보죠. 자,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는 여기에 2학년 학생이 60%, 3학년 학생이 40% 이게 있다고 쳐요.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학년 학생 중에 50%가 메이저를 전공을 디클레어했다. 이 디클레어했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시스템 중에 그냥 일단은 학과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특정한 과목을 몇 가지 들어야지만 나는 이제부터 컴퓨터 전공할 거예요. 이렇게 디클레어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내가 그런 어떤 것이 안 됐거나 조건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내가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미결정한 학생이 50%다. 그죠? 3학년 학생 같으면 이제 더 학년 올라갔으니까 그 중에서 80% 학생이 이제 디클레어 했다. 자, 이거 잘 기억해요. 그래서 전체 학생은 2학년 60%, 3학년이 40%고 그 2학년 학생 중에는 50%가 메이저를 디클레어 했고 3학년 중에는 80%가 메이저를 디클레어 했다. 자, 그러면 아무나 그냥 한 명을 딱 찍어. 딱 찍었는데 얘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2학년인 확률은 0.6, 3학년 확률은 0.4. 뭐 아주 쉽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하다 보면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쉬운 것도 이렇게 답을 못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그 학생이 아무나 딱 찍었을 때 2학년 확률이 높은가 3학년일 확률이 높은가 하면 2학년일 확률이 높죠. 당연히. 왜냐하면 2학년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래서 60%니까. 그래서 2학년이 답이 되죠. 자, 시나리오 2. 자, 그러면 이 클래스에는 2학년 학생이 60%, 3학년 학생이 40%인데 그 중에 2학년 학생 50%, 3학년 80%가 메이저를 디클레어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냥 자, 지금 메이저를 디클레어 한 학생 손 들어봐 하고 난 후에 그 학생 중에 아무나 딱 찍었을 때 2학년 확률이 높을까? 3학년의 확률이 높을까? 네? 3학년? 자, 그래서 데모를 보면서 이 사실은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요것을 해결하고 나면 아까 원래 처음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먼저 우리 100명이라고 했어요. 100명. 자, 학년은 우리가 자, 세컨드는 라운드 n 곱하기 0.6 60%니까 클래스의 전체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2학년은 60명 3학년은 40명 이렇게 되겠죠. n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p.array 해서 세컨드 요거를 2학년 이렇게 하면 배열이 세컨드를 5 하면 이 리스트에서 5개가 5 이렇게 나와요. 잘 모르면 우리 다 이거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리스트에서 더하기 third를 하면 third 개 가지고 이게 총 100개예요. 학년이 이어가 100개의 배열인데 그 중에 60개는 2학년, 40개는 3학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메이저가 있는데 메이저는 np.array에 declared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 라운드에 second 곱하기 0.5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2학년에 50%가 declare니까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undeclared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죠? 자, 라운드 세컨드 곱하기 0.5 하고 더하기 그래서 이게 third는 80%, 그 다음에 undeclared는 20%, 2%, 20% 해서 메이저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2학년부터 먼저 쭉 돼 있으니까 요 이어라고 하는 게 2학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학년 쭉 나오는데 2학년은 0.5 50%는 declare고 그 다음에 50%는 undeclare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declare, undeclare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tudent라고 하는 것을 year와 major로 딱 나눠가지고 참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세컨드에 declare 돼가지고 이제 쭉 해서 쭉 나오겠지. 100명이. 자, 당연히 우리가 이걸 피봇으로 하면 이 year에 대해서 세컨드에 declared와 undeclared, third에 declared, undeclared.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가 60 더하기 40 중에 2학년 학생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죠. 전체 중에 2학년 그렇게 하고 2학년 학생 중에 50%가 declare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는 전체 60명 중에 2학년 학생 60명 중에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50%다. 이렇게 0.5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학년 학생의 80%가 디클레어 됐단 말은 3학년 학생이 전체가 40명인데 그 중에 디클레어 된 게 32명. 그래서 32 나누기 40 해가지고 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디클레어 된 학생 중에 2학년 학생은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디클레어 된 거는 여기죠. 여기에 30명하고 30 중에서 62명 중에 전체가 62명 중에 30명 해가지고 0.48이고 3학년은 32 나누기 60이죠. 아까 뭐 굉장히 자신 있게 3학년이라 했는데 사실은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디클레어 된 학생 중에 3학년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요 표인데 요 표에서 보면은 이 2학년 학생이 60%고 3학년 학생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디클레어 된 게 3학년 학생이 80%나 디클레어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80%나 디클레어 했지만 2학년 학생 모수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죠. 약간의 차이만 있었으면 아마 뒤집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베이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된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데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룰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자, 새로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거다. 언제? 이런 멀티 스테이지 익스페리먼트에서, 여러 단계의 어떤 그런 실험에서 앞쪽에 있는 early 스테이지의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쓰는데, 나중 스테이지, 레이터 스테이지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일단은 그 문제 자체가 여러 단계가 있다, 이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2학년, 3학년, 이게 이제 앞 단계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디클레어 했다, 디클레어 하지 않았다. 3학년 학생이 디클레어 했다, 디클레어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예요.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앞 스테이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D 스테이지를 먼저 결정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선언을 했다, 디클레어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된 상태에서 앞 단계 퍼스트 스테이지에 묻는 거죠. 얘가 2학년일까 3학년일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베이스 룰을 활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미드에 나오는 애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요게 바로 베이스 룰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2학년 학생이 0.6%, 6.66이고 3학년 확률이 0.4예요.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게 우리는 앞단이기 때문에 prior probability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단의 문제, 확률이기 때문에 prior probabilit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나 딱 붙잡았을 때 얘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라고 하는 것은 prior probability다. 이게 터미널로지가.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대해서 50% declare, undeclare. 3학년에 대해서 declare, undeclare. 이거는 우리가 likelihoo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rior probability가 있고 likelihood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를 먼저 정했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랜덤하게 딱 찍었는데, 그 랜덤하게 찍을 때 그냥 랜덤하게 찍었는데 보니까 그 학생이 디클레어 했더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D에 있는 걸 먼저 디클레어 했더라. 그러면 이때 2학년의 확률이 얼마냐? 이게 우리가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osterior probability를 얻고 싶은데, 얘가 디클레어 된 상태에서 세컨드 이어가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컨드 이어면서 디클레어 한 그게 0.6 곱하기 0.5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100명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모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확률만 보면 요 2학년이면서 디클레어 하려면 0.6 곱하기 0.5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2학년이면서 디클레어 한 거, 그 다음에 0.4 곱하기 0.8 이게 3학년이면서 디클레어 한 거, 그 중에 2학년이면서 디클레어 한 것을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0.4839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데모할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2학년이면서 디클레어한 건 0.6, 0.6 곱하기 0.5고, 그 다음에 디클레어는 0.6 곱하기 0.5 더하기 0.4 곱하기 0.8 이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3학년 중에는 디클레어가 80%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숫자 같지만, 여기에 만약 얘가 0.4 라고 하는 부분이 작으면 이 잡차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값은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똑같으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이 점점 커지게 되겠지. 2학년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문제로 되돌아 가지고 볼게요. 어떤 병에 걸리는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001이고 병이 안 걸리는 게 0.999예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병이 안 걸렸는데 false positive가 0.05다. 요게 그냥 주어진 거 다예요. 현재는.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안 걸렸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0.05가 false positive니까 0.95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제인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병에 걸렸으면 이 테스트 포지티브와 테스트 네거티브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미 테스트 포지티브가 나왔으니까 최대한 이게 이제 true positive가 아닌 애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포지티브로 테스트가 나오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가장 최대한의 값으로 그냥 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보다 더 작으면 우리 확률이 더 이렇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얘를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여기 100%라고 해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는 테스트 포지티브가 1이라고 보고 일단 해봐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테스트 포지티브가 플러스가 나왔을 때 그때 실제로 병이 걸릴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이런 어떤 개념이 없이 아까 그냥 95%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한 거죠. 병이 안 걸리는 게.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테스트 플러스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요거 케이스 더하기 요 케이스 분의 요 케이스 해서 실제로 테스트가 플러스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릴 확률을 구하죠. 그죠? 이게 0.0196 있지. 자, 여기서 아까 왜 1로 했는가 하면 얘를 더 줄이면 이 값은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키워서 한 것이 0.0196이니까 거의 한 2%. 그래서 원래 그 병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테스트 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 값 자체가 굉장히 낮다. 자, 그래서 데모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create population 해서 먼저 병에 걸릴 확률
pride probability에 n 곱해가지고 disease와 non-disease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2학년, 3학년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 이거를 year가 여기서는 학년이죠. 그래서 얘가 disease와 병에 걸릴 거, 그 다음에 no disease 하고, 그 다음에 disease의 확률값, no disease의 확률값 이렇게 곱해가지고 스테이터스 만들고, 자, 리절트는 얘를 가지고 테스트 플러스가 디지즈만큼의 그 다음에 테스트 플러스.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터스가 병에 걸린 개수만큼은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온다. 이게 100%. 그 다음에 노 디지즈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플러스가 이게 라운드 노 디지즈에다가 곱하기 0.05 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테스트 마이너스에 대해서 자, 테스트 마이너스에 대해서 뭐 디지즈의 0.9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사람 중에 병에 걸린 사람과 병에 안 걸린 사람을 인원수를 n을 주어지면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병에 걸린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병에 안 걸린 사람 몇 명 해서 배열을 만들고, 그 중에 결과로 테스트 결과가 병에 걸린 수만큼은 전부 테스트 플러스고, 병에 안 걸린 사람은 이만큼 중에서 0.05는 플러스, 0.95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10,000명이라고 했죠. 10,000명. 10,000명이고 population은 10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0분의 1로 병에 걸린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population 구하면 이렇게 구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병에 걸린 수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0명 중에 10명만 병에 걸린 거죠. 이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게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병에 걸린 게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510분의 10이니까 이게 0.0196.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베이스 시어림에서 구해보면은 내가 아까 0.001 곱하기 1 나누기 0.001 곱하기 1 더하기 0.99 곱하기 0.05.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아이고,
발로가 빠졌네. 하면은 제가 0.01고 이렇게 계산한 거나 이렇게 계산한 거나 뭐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라운드 오프 에러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2% 정도 사람이 병에 걸렸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약간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현재도 우리가 그래 되는가를 보면 subjective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그러면 웬만한 병은 앞에서 보면 웬만한 병은 잘 안 걸리니까 그러면 테스트 해가지고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 다 이렇게 낮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subjective probability 그러는데, 자, 그래서 결과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것이 나오는 횟수, 그게 우리가 그 아웃컴의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믿는 그런 어떤 subjective, 주관적인 어떤 정도, 그걸 우리가 probability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던졌을 때, 여러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어떤 확률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대략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주관적인 기대치, 그걸 우리가 subjective prio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믿는 어떤 그것이 어떤 파퓰레이션에서부터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이미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 가지고 뭐 기침도 나고 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즘은 더 많이 이제 뭐 인터넷 보고 미리 다 알아난 후에 그 다음에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냥 완전한 랜덤하게 그냥 아무나 그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검사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subjective priority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보니까 원래 그 병은 1000분의 1로 걸리는 희귀병이지만 어떤 증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들 보면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병에 걸리더라. 그러면 이게 아까 0.001이 아니고 0.1로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 만약 0.1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것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10분의 1로 바꿨어요. 아까 똑같은데 100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바꿔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아까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이게 0에 500에 9490이 아니고 1000, 그 다음에 이게 9000, 10분의 1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테스트 플러스일 때 확률은 요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0.1, 0.1. 요 두 값만 바뀐 거예요. 요 두 값만. 그래서 해보면 0.66이죠. 66%니까 실제로 아까 거에서 보면은 0.001일 때는 거의 2%지만 얘가 0.1로만 돼도 10%만 돼도 얘가 67%가 병에 걸린다. 이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67%가 병에 걸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얘가 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하면 거의 반은 항상 병에 걸리더라. 라고 하면 실제로 테스트 했을 때 플러스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여기에 0.5죠. 0.5로 바뀌면 이 값이 90%예요. 거의 9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을 때 대략 한 반 정도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고 하면 검사를 했을 때 얘가 펄스 알람이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검사를 했을 때 플러스 났다 하면은 거의 91%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은 이 prior probability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미 그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된 그룹만 사람들이 와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subjective probability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도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론 수업은 다 마무리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